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 내 심장을 쏴라, 정유정 장편소설, 출판사는 은행나무. 소설을 시도해보고 싶은 그대에게, 교훈과 감동을 얻고 싶은 그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네요. 이 책은 2009년도 제5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자신의 운명에 맞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끝없이 탈출을 꿈꾸고 시도하는 두 젊은이의 분투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정신병동에는 두 분류의 인간이 있어요. 미쳐서 갇힌 자와 갇혀서 미친 자. 어머니의 죽음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미쳐서 갇힌 정신분열 환자 이수명과 재벌가의 유산 싸움으로 납치되다시피 갇혀서 미쳐가는 유승민의 정신병원 탈출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쓰신 정유정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한평 출생, 강주 기독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직으로 근무했다. 2001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해서 2007년 3년에 걸친 구성과 집필 끝에 탄생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등단 이후 쏟아지는 원고 청탁을 거절하고 치밀한 자료조사와 취재를 바탕으로 내 심장을 쏴라에 집필에만 몰두해 다시 2009년 제5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하네요. 네, 작품의 한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1부 덤앤더머, 2부 수리희망병원, 3부 광난자, 4부 내 심장을 쏴라. 에필로그. 네, 이 중에서 3부 광난자 낭독해드리겠습니다. 7월 세 번째 일요일 아침이었다. 병동 주민들은 복도에 채도 대형으로 섰다. 예배 행렬이었다. 호루라기가 울리자 비동 끝방인 516호부터 병동을 빠져나갔다. 마지막은 501호였다. 비상구 문간에 우울한 수험생이 서 있었다. 그의 일요일 직책은 문직이었다. 임무는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머릿수 맞추기, 예배가 끝난 후 비상구를 닫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우울한 문지기는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까지도 외면했다. 병에 등을 기대고 발치만 내려다봤다. 마지막으로 김용이 나오자 문을 열어둔 채로 문 옆에 쪼그려 앉았다. 눈에 졸음인지 슬픔인지 헷갈리는 것이 가득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을 심산으로 보였다. 비상램프는 건물 측면에 붙어 있었다. 허리께에 닿는 콘크리트 벽 위로 철제 난간이 둘러쳐지고 그 위로 초록색 철망 지붕이 덮여 있었다. 램프 아래는 운동장이었다. 실내 야구장 2개를 합쳐놓은 듯한 크기요 모양새였다. 모래가 깔린 직사각형 평지를 램프와 같은 색의 철망 담장과 그물 지붕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너머로 자작나무 숲이 펼쳐졌다. 숲은 흡연실 창으로 내다볼 때와는 인상이 달랐다. 러시아 벌판을 연상시킬 만큼 드넓고 울창했다. 30여 년 전 병원이 재활원이었던 시절 수용된 환자들이 심어 조성했다는 숲이었다. 저기가 산책로 입구야. 김용이 담장과 숲 사이에 뚫린 아치형 문틀을 가리켰다. 희망농원 노역팀이 출근할 때 지나다니는 길이라고도 했다. 숲길 끝에 다다르면 바로 댐이 나온다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는 느릿느릿 예배당으로 올라갔다. 램프에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잔소리꾼이었다. CC 카메라도 없었다. 예배당은 오병동에서 보자면 식당 쪽에 위치했다. 맞은편에 조리실과 도서관이 있었다. A동 쪽은
직원 기숙사 팻말이 붙은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정면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시선을 압도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수막 밑에선 여자 작업반들이 찬송가에 맞춰 화교의 율동을 선도하고 있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열심히 따라했다. 예배당도 식당처럼 각 병동과 호실별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앞쪽 1동과 2병동, 중간에 3병동, 입구 쪽은 5병동. 남자 작업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자리에 앉히느라 분주했다. 501호, 502호는 문 옆에 앉았다. 원목이 등장해 이사야서 43장 18절을 읽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의 딴짓도 시작됐다. 김용은 앞자리에 앉은 어떤 남자와 신학 토론을 벌이는 틈틈이 자기 죄를 회개했다. 회개거리가 떨어지자 내 죄를 대신 뉘우쳐 주었다. 원죄로 태어나 미스터리에 미친 영혼을 구원해 주십사. 오지랖도 빌어먹게 넓은 인간이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미봐서 맺은 열매를 왜 자기가 나서서 구원해달라고 난린지 원. 승민은 만식 씨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잤다. 한이는 성경을 찢어 종이학을 접었다. 완성된 학은 앞쪽 의자 등받이에 달린 받침대에 나란히 진열했다. 시분산 선생은 간간히 팔을 뻗어 종이학을 접수했다. 그것들은 곧장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예배가 끝난 후 한이는 큰 절을 3번 했다. 김용이 여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내놓았다. 종이학을 다 쳐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은이를 제 손에 안겨주세요. 종이학을 다 쳐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은이 대신 삶은 달걀 하나씩을 남겨주었다. 내 달걀에는 협박조의 잠언이 쓰여 있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칫집, 기도가 있는 것은 사탄의 초상집. 501호는 꼴찌로 입장했다가 1등으로 퇴장했다. 김용이 맨 먼저 예배당을 나갔다. 다음은 승민과 만식씨, 나, 502호 식구들, 오병동 비상구를 4m쯤 앞두고 승민이 걸음을 멈췄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섰다. 용이 형, 저건 뭐야? 승민은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한 손으로 자작나무 숲 너머를 가리켰다. 하늘색 에드벌룬이 떠 있었다. 김용도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봤다. 아, 저거 보트장에서 띄운 거야. 보트장이 저기 있어? 승민이 되물었다. 햇살이 눈을 찌르기라도 하는 양 눈꺼풀을 빠르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에드벌룬이 저기 있다는 거지. 보트장은 유원지 안에 있어. 요새 비가 잦아서 좀 조용했는데 오늘은 깊게나 따가울 거다. 봄부터 가을까지 날만 좋으면 모터보트며 수상스키를 타겠다는 인간들이 와글와글 몰려오잖아. 유람선도 떠요. 배 타고 댐을 돌면서 수리봉 암벽도 구경하고 댐에서 올려다보면 장관이거든. 밑에서부터 정상까지가 기암 절벽이야. 김용은 숲을 향해 몸을 돌리고 썼다. 문제는 그 짓거리 하자고 산을 다 버려놨다는 거야. 유원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니까. 쓰레기 쏟아내지, 오수, 폐수 쏟아내지. 승민도 김용과 나란히 서서 숲을 내다봤다.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나타난 줄 알았는지 502호 식구들도 같은 자세로 난간에 붙었다. 503호 사람들이 우리 뒤를 스쳐갔다. 이어 505호, 506호. 왕관을 되찾고 우아함을 회복한 버킹엄 공주가 프리마돈나 걸음으로 내려왔다. 현선 엄마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머리칼을 손으로 움켜쥐고 승민 옆에 숨었다. 김용은 혼자 핏대를 올리고 있었다. 유원지 때문에 가장 피해보는 건 우리야. 정기적으로 청소 나가야지. 야방까지 시끄럽지. 재작년부터는 글라이딩 하는 애들까지 몰려들어서 겨울에도 조용한 날이 없다니까. 활공장이 있어요? 어디에? 승민이 놀란 목소리를 냈다. 김용은 보일 듯 말 듯한 잿빛 능선을 가리켰다. 수리봉. 미간을 폈다 구겼다 하며 한참 동안 바라보던 승민이 물었다.
더 잘 보이는 데는 없어? 산책로 끝에 가면 더 잘 보이지. 오늘은 날이 좋아서 활공장 아래 절벽까지 보일지도 몰라. 근데 인내반은 거기 못 가걸랑? 산책은 희망 반 이상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민은 몸을 돌려 램프를 달려 내려갔다. 김영이 소리쳤다. 또별, 너 어디가? 승민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램프에는 501호, 2호 사람들만 남아있었다. 아니, 한 사람 더 있었다. 지은이가 벽에 기대 앉아 한의사와 시덕시덕 거리고 있었다. 한이의 손등을 물어뜯던 날처럼 연인 분위기가 짙었다. 뭐야 이거? 김용이 닫혀버린 오병동 문을 흔들며 중얼댔다. 닫혔다는 건 잠겼다는 뜻이었다. 시분산 선생이 문을 두드려 봤으나 반응이 없었다. 김용은 3층으로 내려갔다. 나와 경보 선수 시분산 선생과 거리의 악사도 얼떨결에 따라갔다. 그것도 갇혀 있었다. 일병동도 마찬가지였다. 김용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운동장을 돌아봤다. 승민이 산책로 아치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또별, 넌 거기 가면 안 돼. 돌아와 승민아, 류승민. 김용의 부름은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승민은 잠수하듯 숲으로 빨려 들어갔다. 김용은 나를 운동장으로 밀쳐냈다. 가서 끌고 와. 들키면 우리 단체로 격리 실행이야. 쟁걸음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왜 하필 날 시키는 거야? 라는 반항심보다 격리실로 가고 싶지 않다는 일념이 더 컸다. 아치를 통과해 10발짝쯤 걸었을 것이다. 문득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 걸음을 멈췄다. 숲 밖에 세상이 사라지고 낯선 세상이 나를 품고 있었다. 숲은 기묘한 빛을 띠었다. 어두우면서도 눈을 시리게 하는 흰 빛이었다. 아니다. 흰 빛이 아니다. 광이라에 오를 것이다. 곱게 뻗은 나무들의 숲이가 뻗어내는 서늘한 광이. 은빛 나무들 틈바구니에는 이름 모를 잡목과 덤불이 만든 녹색 그늘이 엉켜 있었다. 햇살은 나무 잎들 위에서만 부유했고 떠도는 대기에서 물과 이끼와 흙냄새가 났다. 가슴이 고요해져 왔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나무들 사이로 철망, 담장과 지붕 위로 에워싸인 산책로가 나 있었다. 마치 철망으로 된 터널이 숲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대발짝금 더 걷다가 길바닥에 뒹구는 승민의 슬리퍼를 발견했다. 승민은 만식씨를 등에 매단 채 20여 미터쯤 앞서가고 있었다. 한쪽 팔로 철망 담을 짚고 발끝으로 발바닥을 더듬으며 전진하는 특유의 걸음새였다. 개시라도 받은 것처럼 나도 양말과 운동화를 벗었다. 땅에 맨발을 디디자 물기를 먹은 땅 기운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다. 차갑고 보드랍고 촉촉했다.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꿈결을 더듬어 가는 기분이었다. 몸이 저절로 나아가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정말로 그랬을지 모른다. 숲을 애두르는 것처럼 긴 곡선을 그리는 산책로는 줄곧 내리막이었다. 다들 미쳤어? 왜들 덩달아서 이 난리야? 김용의 목소리가 숲의 고요를 깼다. 어깨너머로 뒤를 봤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시분산 선생, 경보 선수, 거리의 악사 모두 맨발이었다. 그들을 쫓아오며 팔딱팔딱 뛰고 소리치는 김용도 맨발이었다. 가봐야 볼 것도 없다니까. 잡으러 오기 전에 돌아가자고.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 숲 너머에서 피리 소리라도 들려오는 것처럼 앞만 보며 곧장 걸어왔다. 저들도 숲에 처음 오는 게 아닐까 싶었다. 생각해보니 모두 인내반이었다. 승민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나도 다른 박질했다. 잠시 후 우리 셋은 나란히 출구 앞에 다다랐다. 시분산 선생, 경보 선수, 거리의 악사, 김용이 뒤이어 도착했다. 문 앞이 꽉 찼다. 도로와 맞닿은 출구는 철망 문짝으로 막혀 있었다. 문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둔 상태였다. 철망에 손가락을 걸고 문으로 바짝 다가섰다. 댐이 내려다 보였다. 수력 발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24개가 모두 열려 있었고 시설도 보이지 않았다. 댐 건너편에 있는 코딱지만한 건물은 관리실로 보였다. 끝없이 긴 댐 비탈에선 붉은 수염을 늘어뜨린 옥수수들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 위로 태양빛이 쏟아졌다. 하늘은 미치도록 파랬다. 나는 허둥거렸다. 가슴 밑바닥에서 낯선 충동이 일고 있었다. 숲의 그늘을 벗어나 댐 비탈로 나가고 싶은 충동. 금빛으로 익어가는 옥수수들처럼 막 타오르기 시작한 태양 아래 서고 싶은 충동. 승민은 철망에 이마를 대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머지 사람 또한 그랬다. 그들은 아치문에서 대각선으로 맨 끝 지점에서 자리한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리봉이었다. 김용이 알려주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봤다. 수리의 머리 형상을 한 잿빛 암벽이 하늘을 내뚫을 기세로 쏟쳐 있었던 것이다. 정상 아래 굽이진 연봉 능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활공장도 보이지 않았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암벽 위로 낫달처럼 희미하게 떠오르는 노란 물체만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김용이 손을 들어 그걸 가리켰다. 오늘도 글라이더 타는 놈들이 있네. 승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노려봤다. 짐작건대 글라이더가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은 듯했다. 글라이더는 구름 하나 없는 하늘로 힘차게 솟구쳤다. 이윽고 댐 수면을 따라 빠르게 비행해 내려왔다. 노란 캐피노가 쟁반만큼이나 커졌을 때, 태양빛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을 때 승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철망을 움켜쥔 손가락, 관절은 하얗다 못해 투명했다. 뭘 그렇게 넋 빼고 봐? 글라이더 처음 보냐? 김용이 승민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승민은 대꾸하지 않았다. 거기 서 있는 건 승민이 아니었다. 껍데기였다. 실체는 딴 세상에 가 있었다. 아니면 이 지상의 글라이더와 그 자신만 남았든가. 글라이더를 쫓는 녀석의 눈은 신을 갓 영접한 광신도의 눈과 똑같았다. 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빨강, 파랑, 진홍, 초록. 10여 개의 글라이더들이 일정한 시간차로 떠올랐다. 가볍게 대기를 가르며 물길을 타고 유영해왔다. 그들의 비행은 아름다웠다. 그들의 발밑에서 역동하는 것은 눈부셨다. 자유였다. 하늘처럼 파랗고 7월의 태양보다 찬란한 자유. 그들의 자유, 그들만의 자유. 나도 철망의 이마를 기댔다. 맥박수가 도련하게 늘고 있었다. 현기증이 일고 흉곽이 뻐근해져 왔다. 뜨거운 분통이 전신으로 번져갔다. 누군가 신경절 마디마디에 불을 붙이고 다니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글라이더가 우리가 서 있는 아침은 상공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글라이더는 사라졌으나 산불처럼 번지던 통증의 여파는 쉬이 잦아들지 않았다. 사람들 역시 꼼짝하지 않았다. 백일몽에 빠진 듯한 시선들이 제각기 다른 곳을 더듬고 있었다. 무엇을 더듬는지 궁금했다. 저들도 나와 같은 걸 느꼈는지 궁금했다. 그랬다면 그 통증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혹은 기억이 가져다준 쓸쓸함이라고. 백일몽을 깨운 건 요란한 엔진 소리였다. 댐 수면 위로 모터보트 2대가 달리고 있었다. 제트스키들이 뒤를 따르며 물결을 갈랐다. 김용이 가장 먼저 현실감을 찾았다. 빨리 돌아가자고 보챘다. 점심 식사 전에 돌아간다면 숲에 온 걸 모를 수도 있다고. 돌아가는 길은 고달펐다. 숨차고 다리 아프고 지루했다. 몸은 땀으로 흠씬 젖었다. 줄곧 내리막이었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승민은 더 더뎠다. 담장에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발을 접질리기도 하고 자꾸 휘청거렸다.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정신이 빠져 그러는 것 같았다. 녀석은 앞도 옆도 아래도 보지도 않았다. 사라져버린 신기루를 쫓는 아이처럼 멍한 눈으로
뒤만 돌아봤다. 신발들이 흩어진 지점에 다다랐다. 나는 슬리퍼 속에서 장미처럼 빛나는 중국 꽃신을 주워들었다. 무심코 승민이 슬리퍼도 주었다. 승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그랬을 것이다. 승민이 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플랭클린, 걸어서 날아서 안나 푸르나를 넘었다는 대장이라는 남자, 글라이더를 쫓던 승민의 눈, 승민이 지금 가야 하는 곳, 승민을 미치게 하는 일, 머릿속에 현재가 촉새처럼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놈 일에 신경 꺼. 램프는 아직 조용했다. 김영훈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 숲에 다녀왔다고 알아서 보고할 셈이야? 우리는 일제히 발을 내려다봤다. 축축한 흙이 발목까지 붙어 있었다. 하여간 이것들은 저지를 줄만 알지. 철이라는 건 할 줄 몰라요. 김용은 우리를 1층 램프 뒤로 데려갔다. 수도꼭지가 있고 비누값이 있고 손잡이가 달린 솔이 있었다. 노역팀이 신발을 씻는 곳이라 했다. 우리도 손과 얼굴과 발을 씻었다. 예상대로 기대대로 오병동 비상구는 닫혀 있었다. 한이와 지은이도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은이가 앉은 위치만 달라졌다. 한이의 옆자리에서 한이의 다리 사이로 한이는 지은이의 어깨를 끌어안고 뭐라고 쏙닥거렸다. 두 파란 것들이 우리가 없는 새에 텅 빈 램프에서 뭘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 눈으로 본 건 두 가지다. 둘 다 얼굴이 뻘갰다는 것. 지은이의 셔츠 단추가 두 칸씩 밀려서 채워져 있다는 것. 김용이 비상구를 두들겼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한이 옆으로 조르르 앉았다.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젖은 살갗이 햇살에 고슬고슬 말라갔다. 기분 좋은 졸음이 몰려왔다. 우리는 수박밭에서 주먹으로 수박을 깼다. 수박은 빨갛고 달고. 아, 정신이 번쩍 나게 아팠다. 눈을 떴더니